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서밋에 이 엔터프라이즈 트랙을 처음 기획했었거든요. 작년에 엔터프라이즈 트랙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밋 중에 가장 큰 방을 배정받아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 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지금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계신 고객의 사례를 삼성전자의 고병률 아키텍트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 전략이란 말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전략 많이 수립해 보셨을 거고 지금도 전략을 수행하고 계실 거고 수천 년 전에도 전략이라는 단어는 존재를 했고 사전상의 의미로 보면 전략이라 함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수천 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양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전략의 의미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트너에서 한 설문에 보면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90%의 CEO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즈니스의 존속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인더스트리의 존속성조차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고 3분의 2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좀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CEO 중에 15%만이 지금 우리가 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이전에는 좀 없었던 대화들이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CEO께서 직접 그러십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IT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는 머신러닝은 계획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기술에 대한 난리지나 어떤 요구사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비즈니스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대부분이 IT에서 오셨을 텐데 이런 챌린지들을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더 빨리.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냐. 그리고 그 요구사항은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바뀌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반영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아니면 한 달에 2번밖에 반영을 못하냐.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신기술이 많고 경쟁자들은 신기술을 채택해서 뭔가를 내는데 우리는 그런 혁신을 안 하느냐. 이런 챌린지들을 많이 받으시죠. 실제로 많이 받고 있다고 저희도 받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근데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계신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이제 성능이나 보안이나 안정성은 그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의 것들을 요구받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국내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글로벌리 다 처하고 있는 챌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서밋만 하더라도 클라우드가 이제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부터는 이미 클라우드는 이미 노멀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월드에서조차 노멀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클라우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걸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입할 거냐에 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도 알고 있듯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부서가 있고 다양한 아젠다가 있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오랜 세월 서포트하기 위한 레거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들어갔고 지금 많은 인력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자면 디펜던시가 많습니다. 인터널리도 그렇고 익스터널리도 그렇고 디펜던시가 많은 것을 헤쳐나가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맵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맵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일부 분들은 아직도 클라우드가 서버 인프라를 대체하는 어떤 IaaS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제 맵의 구성을 보면 IaaS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그 위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직접 접목하실 수 있는 분석이나 뭐 IoT나 모바일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출시되고 채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려운 점은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900건, 1957건이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피처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AWS 내부 직원조차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외부에 계신 IT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 뭐 IT의 전략, 클라우드의 도입 전략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요구되는 것이 많고 캐치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는데 예전처럼 예전에 IT 전략이라 하면 비즈니스 전략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임 프레임 자체가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현황을 분석합니다. 현황, 글로벌, 로컬의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에지이지를 분석하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타겟 모델을 만들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제들을 뽑고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과정을 전략의 수립과 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그 어프로치가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럼 어떤 키워드를 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유효한 전략 수립에 어떤 인풋을 드리는 걸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단어는 저희 앤디 제시가 얘기한 것에서 땄지만 경험이라고 봅니다.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잘 실행하는 어떤 매니징 관점이 컸다면 지금은 이 방향이나 체인지를 빨리 하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춰야 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역량은 분석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운다고 갖춰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운전을 해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길이 하나라면 애초에 수립된 계획 플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적지조차도 변경될 수 있고 가는 경로가 생기고 없어지고 숏컷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첩성과 유연성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4가지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아웃컴을 빨리 가져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 혹은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키워드나 질문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데브옵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하지? 시큐리티는 이게 좀 위협이 있다던데 이런 생각들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그러면 항목별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경험을 권고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AWS에서 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정의가 됐고 계속 리파인이 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저희는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 줄여서 카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단순히 인프라 레벨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부터 오퍼레이션까지 전사적으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많은 항목들이 변경이 돼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더라는 것을 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문서. 여기 보시면 링크도 있어서 그 내용을 20페이지 정도의 어떤 백서 형태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에 해당하는 답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엔터프라이즈마다 다를 것이지만 이것이 제공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고민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프레임을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학습하셔서 뭔가
그 전략의 첫 번째 스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고드리는 액션은 워크숍을 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글로벌리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고객과 저희 AWS 인력 일부가 같이 모여서 그 6개의 필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시고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게더링을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액션 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게 롱텀리 액션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협이 되고 리스크로 예상되는 것을 항목을 뽑고 바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뽑아서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전략을 짤 때 비즈니스 전략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권고드리는 방식은 이 6개의 필라에 해당하는 리드나 실무진들이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액션 아이템을 뽑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 다양한 AWS 인력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으로 권고를 드리고요. 어떤 액션 아이템이 나왔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수행 주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은 그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분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미션이 있고 각각의 부서에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을 좀 포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액션 아이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체제, 각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체제로는 원하는 속도를 얻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저희는 냈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나온 솔루션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작은 팀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작은 팀을 만든다. 우리 회사에도 그런 팀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첫 번째는 그 서클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 오퍼레이션, 시큐리티, 리더십이라 하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와 그리고 전체 아키텍트를 총괄할 수 있는 리드 아키텍트를 포함하는 이런 크로스 펑셔널 조직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한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플레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핸즈온 하실 수 있는 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그리고 반드시 같은 장소에 데디케이트된 분들로 구성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조직과는 일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권고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팀을 짜놓고 이 팀한테 미션을 주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실험이 됐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이 됐든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됐든 작은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이 됐든 그것을 실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서클 안에서. 그 서클 바깥을 굳이 인터랙션 하지 않더라도 그 서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팀을 만드실 것을, 실무진들은 팀을 만드실 걸 요청하실 거고 임원분들이 계신다면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저희가 같이 가서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액션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고민은 클라우드는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번의 클릭으로 서버가 구성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고 바로 뭔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IDC나 데이터 센터에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빌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클라우드에서 필요 없는 예를 들어 물리적인 서버를 들여와서 전기 배선을 하고 이런 거는 클라우드에 필요 없지만 그 다음 액션,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권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처적인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거는 클라우드에도 유효합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이 클릭해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AWS 랜딩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AWS 위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네트워크를 퍼블릭 오픈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인가, 암호화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데이터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프리컴피규어된 어떤 코드 형태의
코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코드 형태로 랜딩 존이라는 것이 프리 디파인 되어 있고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몇 개의 설정을 그 기업에 맞게 설정하신 다음에 디플로이 하시면 바로 버추얼한 의미의 데이터 센터가 AWS 상에 그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보안이나 접근 권한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AWS를 초기에 도입하신 고객분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A부서, B부서, C부서가 각자 만드셨어요. 클라우드를.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 어떤 공통의 기준으로 관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놓쳐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니즈를 파악하고 만드는 서비스가 AWS 랜딩존이라는 서비스고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별도의 세션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만약에 랜딩존이라는 걸 만들면 로지컬리 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거 외에도 AWS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을 내는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도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고 회사도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회사의 비용은 어떤 체제 내에서 어떤 규정 내에서 지불되어야 되고, 서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부서가 책임을 지는 약간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의 어카운트 상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네트워크 존을 가지고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중앙의 통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만드는 것을 정말 약간의 과정을 못하면 한두 시간 내에 빌드를 해보시고 이게 아닌가? 다시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입니다. 예를 들면 액션 아이템을 만들거나 뭐 조직을 만들거나 랜딩존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비즈니스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커스터머한테 바로 엔드 커스터머한테 서비스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내부적으로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보기엔 데이터베이스가 그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의 가장 골치 아픈 항목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 양도 그렇지만 그걸 보관하는 방식. 지금 저희는 현재 뭐 RDB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RDB 이후에도 다양한 기술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RDB가 가진 장점이 크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문제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폭증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계십니다. 용도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수반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바꾼 용도에 따라서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시는 거죠. 너무 큰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는 조금 데이터의 용도, 데이터의 유즈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해서 써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뭐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액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AWS는 그래서 유즈 케이스별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걸 뭐 다 같이 한꺼번에 도입해서 첫 번째 스를 밟으시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 정말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감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삼성전자 아키텍트 분을 초청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프로젝트를 고병을 아키텍트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데브옵스 팀에서 DB 아키텍처를 맡고 있는 고병률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의 AWS 마이그레이션에서 DB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이번 주에 사실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그 EU IDC에 있는
고객들을 그리고 저 쾌적한 AWS 새 집으로 오늘 아침에 막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이관하고 이슈 해결하고 지금 막 달려온 상황이라서 사실 발표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러면 저희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은 지금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그 삼성이 쓰는 모든 서비스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커버리지가 글로벌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메인테너ンス 작업을 전혀 할 수 없고 너무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라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저희 삼성의 모든 서비스랑 디바이스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개발자들이랑 저희 뭐 인프라 엔지니어들 다 데브옵스님들도 다 고생해 줬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창기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은 보통 서비스 초창기에 구축이 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어카운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 이제 유럽에 있는 IDC의 환경에서 구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서비스가 늘고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면서 IDC 환경에서는 대응하기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장비를 저희가 늘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시간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 규모와 트래픽에 유연하게 되고 대응하기 위해서 AWS 마이그레이션을 용기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WS 이관 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IDC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서비스 규모와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를 늘리긴 했지만 하드웨어 리드 타임이랑 소프트웨어 리드 타임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기존 다른 서비스들을 할 때는 이제 이미 클라우드로 다 빅스비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은 다 클라우드로 오로라 기반의 마이스큐엘 경험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의 계정 시스템은 아주 옛날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었죠.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목적에 맞는 DB들로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상용 DB를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마존의 오로라 포스트 SQL DB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오프라인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용 CDC 툴을 쓰거나 다른 걸 써야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거는 AWS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DB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희는 유럽 IDC에 있는 오라클 IDC, 투노드 IDC를 22주 만에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온라인으로 무중단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네, 뿌듯한데요.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양도 작지 않았거든요. 한 4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됐었고
커리 수도 한 3,000개의 커리가 돌고 있었고요. 트래픽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황 분석을 AWS 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먼저 이제 DB 스키마 분석을 스키마 AWS 제공하는 스키마 체인지 툴이라는 툴을 써서 무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SC2를 써서 무료로 변환을 다 했고, 물론 100%다 자동 변환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라클에서 쓰는 특유한 커리들은 별도로 한 20% 정도는 매뉴얼로 바꿔줘야 됐었고요. 그래서 DB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티션 테이블은 100% 호환이 됐었고, 어지 커리라든지 로아이디 쓰는 오라클 어떤 스페시픽한 커리들은 AWS의 포스트그레스 전문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매뉴얼로 다 변환을 했습니다. 시퀀스랑 파티션 테이블은 100% 호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오로라 마이스쿨로 갈까 포스트그레스로 가려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나마 커리랑 스키마 체인지가 덜한 게 마이스큐엘보다는 포스트그레스가 훨씬 많은 그 커리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로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B 스키마랑 커리들을 다 변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능 테스트와 성능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성능 검증을 패스한 후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툴로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DMS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관을 시작했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슈들은 정말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AWS 팀하고 같이 튜닝도 작업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도 마이스큐엘에 오라클 경험은 많지만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은 그 AWS의 포스트그레스 전문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협조해줘서 정말 다행스럽게 커리도 변환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리고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해결을 다 했고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오프라인 작업만 가능하면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고 영향도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수행해야 되고 심지어는 병행 운영까지도 하면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롤백 플랜까지 짜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옮기는 자체 많은 도전과 사실 혁신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하면서 이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레스가 커리 호환성은 한 80%까지는 되지만 지원되지 않는 머지 커리라든지 로아이디를 쓰는 커리들을 포스트 시퀄에 맞게 변환을 매뉴얼 해줘야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노님을 많이 쓰고 오라클이 보통 시노님을 많이 썼는데 저희가 시노님은 포스트그레스 지원이 안 돼서 그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서치 패스라는 기능과 일부 테이블 중복되는 테이블 이름은 뷰를 써서 해결을 했고요. 레인지 파티션은 거의 100% 다 호환이 돼서 거의 고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 굉장히 좋은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툴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슬로우 쿼리라든지
그런 거를 캐치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RAC의 그 고가용성 HA 구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는 그 오로라의 리드 레플리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오로라의 장점이 리드 레플리카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AC와 동일하게 쉐어드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리플리케이션 렉이 작은 이유가 그 쉐어드 스토리지를 같이 보고 있고 거의 메모리 수준의 리플리케이션 렉만 있기 때문에 거의 1초도 안 된 굉장히 빠른 리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HA 고가용성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정말 큰 부담을 안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 DMS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DMS에 대해서. 이 DMS를 이용해서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CDC까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리는 거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유럽 IDC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를 AWS의 클라우드에 오로라 포스트 시퀄로 온라인으로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저기에 그림 줄 하나마다 제가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애환을 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이 부분은 책을 하나 쓸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무중단으로. 그래서 잠깐만 일단 공유를 드리면 저희가 그 오라클 소스 DB에 있는 그 오라클 RAC에 있는 덤프 파일을 일단 익스포트를 먼저 받았어요. 그 익스포트 받을 때 저희는 그 플래시백 SCN이라고 체인지 넘버라고 똑같은 체인지 넘버를 사용해서 그 체인지 넘버까지의 변경사항의 덤프분을 익스포트를 받았고요. 익스포트 받은 이후에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저 라인은 IDC하고 AWS 클라우드 간에 사전에 구축되어 있던 고속도의 다이렉트 케이블을 통해서 초당 한 40메가 정도의 속도로 그 덤프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그 복사 파일을 복사한 뒤 AWS의 RDS 오라클에 일단 임포트를 시킵니다. 저희 저렇게 했던 이유는 오프라인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소스 DB에서 바로 DMS를 엔드포인트를 걸어도 되는데 4번에 있는 이니셜 로딩을 하려면 저 이니셜 로딩 작업이 굉장히 많은 패러럴과 굉장히 많은 CPU 부하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스 DB에 바로 줄 수가 절대 없었고 그래서 덤프 파일을 먼저 RDS 오라클에 복사를 한 다음에 소스 엔드포인트를 오라클 엔드포인트 그리고 타겟 엔드포인트를 오로라 PG에다가 넣고 DMS 태스크들도 최대한 테이블별로 분산하고 그리고 태스크에서도 심지어 패러럴을 줘서 저 이니셜 로드는 4TB를 저희는 하루 만에 다 이관을 했고요. 이관을 했지만 그 하루 정도의 그 갭이 나잖아요. 소스 DB에 체인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하기 위해서 저 때는 이제 DMS를 소스에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때는 5번은 패러럴을 최대한 줄이고 데이터 캡처를 따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원본에 있는 오라클 DB와 호스트그레스의 엔드포인트를 연결해서
DMS의 또 다른 기능인 CDC라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기능을 써서 하루 정도의 갭을 캐치업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바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기종 간에 비록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줬던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0%를 사실 넘기게 했고 이슈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큰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고 좀 사소한 이슈들은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나온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 가장 컸었고요. 기존에 아시듯이 상용 DB의 이제 라이센스 피가 CPU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라이센스 비용을 일단 줄였고 그리고 CDC도 DMS를 안 썼으면 다른 상용 CDC 툴을 선택을 했어야 됐었는데 DMS라는 무료 솔루션을 채택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라클에서 메인터넌스를 하려면 백업이라든지 기타 메인터넌스 작업들을 DBA가 들이붙어서 수작업을 많이 해줘야 됐지만 오로라는 스냅샷 백업이라고 자동적으로 백업도 해주고 HA 구성도 매우 간단하게 조금만 구성하면 바로 되고 인크립션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서 운영 작업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로라 포스트 시컬에서 앞으로 확장이 될 기능인 멀티마스터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리플리케이션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 나올 것 같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단 유럽 고객님들만 AWS에 쾌적한 새 집으로 모셨는데 유럽만 모시면 다른 고객님들이 화를 낼 수 있으니 동일 지역의 글로벌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확장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이나모라든지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맞는 DB를 쓰는 게 저희의 향후 플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이란 세션으로 해놨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을 여기다 넣은 것은 이 지금 말씀하신 오라클 RAC 미션 크리티컬한 DB를 무중단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러면 그 안정성은 어떻게 하고 성능은 어떻게 하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글로벌리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의 그 계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옮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더 이상 롱텀의 플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민첩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워크샵, 비즈니스와 IT가 같이 모여서 같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몰 팀을 만들어 놓고 크로스 펑셔널리 만들어서 뭔가를 시키는 거죠.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랜딩 존을 좀 구성하시라. 이거는 여러 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AWS 내에서도 이것을 핸즈온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머전 데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까지의 기반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회사에서 공감대를 얻고 이게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권고드리기를 아까 말씀하신 라이센스 비용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아니면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첫 번째 스텝으로 오로라로 이관하는 작업이 반드시 RAC일 필요 없고 반드시 무중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례보다 굉장히 적은 에포트로 결과를 가져오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상 제가 AWS 직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상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에서 솔직히 불가능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시든 클라우드에서는 다 가능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런 빅픽처를 그려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게 시작하시되 이터레이션을 빨리 돌아서 빨리 성장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이게 이제 전략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발표고 지금 아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료는 다 배포가 될 거고요. 세션이 끝나면 저희 내일 세션 또는 이제 관련된 링크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